안녕하세요. 인생을 바꾸는 관점입니다. 오늘은 40대 남성분의 사연인데요. 정말 충격을 금치 못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아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힘들어하던 어머니를 자신이 없을 때를 틈타 굶기고 방에 가둬 학대했다고 하는데요. 치밀한 그녀의 계획의 아들은 정말 오랫동안 이 일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 부부와 어머니에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과연 사연자분은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하셨을지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 귀를 의심할 정도로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며칠 전부터 냉랭한 기운이 감돌던 집 안이었는데 지금은 차마 표현하기조차 어려운 공기가 온 집안을 휘감고 있다는 느낌이 강렬했습니다. 거실 중앙에 서 있는 아내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자 저도 모르게 온몸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평소라면 그저 피곤해 보이기만 하던 아내였는데 그날따라 표정이 잔뜩 굳어 있었고 손에는 유리컵인지 도자기인지를 구분하기 힘든 뭔가 깨지기 쉬워 보이는 물건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안방에서 나오려다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아내가 제게 가까이 걸어오는 행동이 어딘가 섬뜩했거든요. 당신, 왜 이제 들어와? 회사에서 바쁘다지만 사람이 예의라는 게 있잖아. 아내가 차분한 말투를 쓰려 하는 듯 했지만 묘하게 날카로운 느낌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원래라면 더 늦게 왔을 거야. 내일도 출근인데 빨리 마치고 오느라 정신이 없었지. 그런데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었어? 당신은 바빠서 모르겠지. 하지만 가장이라면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야 하지 않아? 어머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왜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냐고.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사실 며칠 전부터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 작은 충돌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무시라니. 회사 일이 바쁘기도 했고 아내인 당신을 믿고 어머니를 부탁해둔 거잖아. 지금까지 별 문제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니가 아직 아버지 돌아가신 뒤 슬픔에서 못 벗어나셔서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지만 힘들다? 힘든 정도가 아니야. 당신은 모를 거야. 어머니가 며칠 전에는 음식도 거부하고 방에 틀어박혀서 아예 안 나왔어. 남들은 그걸 들으면 내가 굶겼다고 생각하겠지? 본인이 바깥에 나오질 않으니까 내가 밥이라도 가져다 주려 하면 문도 안 열어주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냐고. 아내는 날카로운 눈빛을 띠며 저에게 한 발 다가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물러섰죠. 창백해 보이는 아내 얼굴이 그 순간 왠지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설마 당신 내 어머니한테 심한 소리를 하거나 거칠게 군 건 아니야? 어머니가 문을 열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 내가 뭐 때문에 어머니한테 험한 말을 하겠어? 이건 다 당신이 어머니만 감싸고 내 입장은 들으려 하지 않으니까 벌어진 일이잖아. 당신 어머니는 내가 돌보는 게 못마땅한지 방 안에서 조용히 숨어 있고 나중에 당신한테만 잘하는 척하니까. 아니야. 어머니는 우울증이 심해졌고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서 아직 못 벗어나신 거야. 그 슬픔 운운하는 것도 이젠 진절머리가 난다. 나도 직장 생활하며 결혼해서 들어왔는데 어머니는 맨날 우울해하고 한숨 쉬고 나만 보면 냉랭하게 굴면 내가 기분이 어떻겠어? 당신은 돈 벌어야 한다는 핑계로 날 하녀 부리듯 여기고 방치해왔고. 무슨 소리야? 한여라니.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그럼 뭘로 표현해야 해? 요즘엔 노골적으로 어머니가 날 피하고 있어. 다가가면 눈빛이 어두워지고 당신 앞에서만 괜찮은 척 연기하잖아. 내가 조금이라도 짜증내면 어머니는 한없이 피해자처럼 굴고. 그러면 당신은 무조건 나만 나쁜 사람으로 몰잖아.
제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아내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어머니 상태가 꽤나 심각하게 나빠진 게 아닐까 싶으면서도 왜 이렇게까지 되도록 내가 몰랐을까 하는 자책감도 들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싸우기만 하면 어머니 상태가 더 나빠지실 수 있어. 서로 흥분하기 전에 대책을 세우자고. 전문 간병인이든 요양원이든 알아볼 테니까. 이 시점에서 아내가 다시 한 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에 들린 유리컵을 보며 슬쩍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던지려는 기세까진 아니었지만 어딘가 협박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지친 건 인정해. 나도 회사 일에 치여서 꼼꼼히 신경 못 써준 건 맞아. 그렇지만 어머니도 아버지를 갑자기 잃은 뒤 정신을 잘 못 차리고 계시잖아. 나름대로 노력하고는 계시는데 왜 이렇게 화가 난 거야? 왜 화가 나냐고? 솔직히 말해서 당신 어머니. 내가 보기엔 거의 정신병자야. 내가 그걸 어떻게 감당하냐고? 설마 그래도 당신 어머니한테 직접 그렇게 말하거나 큰 소리 치거나 가두거나 그런 짓은 하지 않았지? 가두다니. 말도 안 돼. 어머니가 원해서 방에 들어앉은 건데. 내가 뭐 어쨌다고. 그 말을 듣자 괜히 마음이 뒤숭숭해졌습니다. 지금 어머니가 너무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상하게 아내 말을 그대로 믿어야 할지 의심이 생기더군요. 어머니가 자발적으로 방에 숨어 지내실 분은 결코 아닌데 설령 우울증이어도 평생 본 적 없는 모습이잖아. 장례식 때도 많이 우셨지만 저런 식으로 스스로 고립한 적은 없었단 말이야? 어쨌든 해결책 좀 내놔. 당신 지금도 마찬가지야. 직장 다닌다는 핑계로 밤낮 없이 집 비우고 어머니 돌보는 건 전부 내 몫이잖아. 그러면 난 쉬지도 못하고 내 커리어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돼. 그런데 어머니는 고마워하긴커녕 날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어. 난 이 상태로 더는 못 지내니까 당신이 확실히 결정해. 그 말과 함께 아내가 들고 있던 물건을 힘껏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마치 제게 들으라는 듯 쨍그랑 소리가 고막을 때렸어요. 저는 애써 달래려 했지만 아내는 닥쳐라는 말을 남기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군요. 바닥에 어지러운 유리 조각을 주워 담으면서 저는 이 상황이 왜 이렇게까지 치달았나. 아내가 하는 말이 어디까지 진심인지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지금 아내가 말하는 대로라면 어머니가 정말 과도한 우울증 증세에 시달리며 아내를 못 견디게 하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아내가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화만 내는 걸 수도 있지요. 아마도 저는 그날 새벽까지 제대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회사를 앞둔 몸이었지만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걱정돼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내의 일방적인 주장을 전부 믿어야 할까?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이 된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회사 일이 바쁘긴 했어도 가정은 별 탈이 없었고 어머니와 아버지도 건강하셨죠. 그런데 1년 전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뒤부터 저희 집안이 이렇게 무너져 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금슬이 좋기로 소문난 분들이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는 서로를 무척 의지하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죽음이 어머니에게 어떤 충격으로 다가왔는지 감히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실제로 아버지 장례식이 끝난 뒤 어머니는 극심한 우울증에 빠지셨습니다.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우셨어요.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셨죠. 결국 눈에 띄게 수척해졌습니다. 말수도 줄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 듯 보였어요. 그래도 어머니도 절 보면 애써 웃어주시면서 극복하려고 노력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렇게 아버지 유품을 정리할 즈음이었을 겁니다.
저는 제 아내와 상의를 했어요. 어머니를 모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냈습니다. 당시 아내는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제법 유산을 남겨주신 덕에 저희는 큰 아파트로 이사를 갈 수 있었어요. 그 덕분인지는 몰라도 아내도 별 불만이 없어 보였죠.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시점부터 1년 가까이 지났을 때였어요. 그때부터 문제를 느끼기 시작했죠. 저는 승진을 하게 되면서 점점 회사 업무가 바빠진 탓에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크게 줄었습니다. 야근도 잦았고 출장도 많이 늘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집에 없는 날도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어머니 좀 부탁한다. 고맙다. 이렇게 말하자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죠. 대신 아내가 필요로 하는 비용은 모두 지원했어요. 또한 모든 부탁은 최대한 들어주려 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 여겼거든요. 장인어른 댁에도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할 때마다 돈을 1,000만 원, 2,000만 원씩 붙였어요. 용돈을 보내는 것도 대폭 올렸죠. 사실 그렇게 하면 거의 모으는 돈이 없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머니를 보살펴주는 아내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바쁜 와중 집에 들어오는 날이면 어머니는 아들인 제 앞에서는 최대한 밝게 보이려 애쓰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말씀을 안 하시기 시작했어요. 기력은 더 떨어지시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부터 제 아내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어머니가 많이 이상해지는 것 같아. 이렇게 귀뜸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식사를 안 하거나 방 안에서 혼잣말을 한다든지 혼자서 가만히 서 있는다든지 이런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치매 기운 있는 거 아니냐고 아내가 의심을 했죠. 하지만 저와 이야기를 할 때는 그런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치매인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내는 우울증도 심하면 기억에 장애가 온다며 뭐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히려 아내가 현실적이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어머니를 곁에서 잘 돌보고 있다고 생각도 들었죠. 그래서 아내가 원하면 뭘 사든 제 카드를 늘 내주었어요. 힘들다고 하면 외식이나 여행을 함께 가려고 애도 많이 썼습니다. 아내가 몇백만 원씩 백화점에서 써도 저는 큰 불만이 없었어요. 그만큼 애를 쓰고 있으니 기분 전환이라도 하길 바랬죠. 그런데 한 번은 어머니 팔에 멍자국이 생긴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팔에 멍이 들었는데. 그래? 못 봤는데? 또 문에 부딪히셨나 보다. 요즘에 걷는 것도 이상해서 문에 부딪히는 일이 종종 있어. 그렇게 아내가 말했을 때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덤덤하게 있으셨죠. 다만 어머니가 제 시선을 피하는 듯한 느낌이 조금 이상하긴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그때 만약 제가 조금만 더 어머니에게 귀를 기울였더라면 나중 일을 막을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아무튼 어머니 상태가 걱정되어 병원에도 모시고 가보고 싶었는데 아내가 막았어요. 어머니가 안 가신대. 내가 설득해 볼게. 당신은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모시고 다녀올 테니까. 그래? 고마워. 저는 이 문제 역시 아내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출장을 떠나게 됐습니다. 회사에서 해외 지사와 협업으로 바빠진 것이었죠. 그래서 2주 간격으로 출장을 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집에 머무는 시간은 더 줄어들었습니다. 어머니와 대면할 기회는 점점 없어졌고 어머니는 아내가 돌보고 있다는 말에 그냥 안심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회사 동료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부모님, 요양을 생각 중이야. 요양원? 응. 요즘에 정말 거기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
이런 이야기를 듣고 문득 어머니도 이런 요양 서비스를 고려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말하던 치매 기운이 보인다는 말도 사실이라면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게 맞지 않나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서 오랜만에 어머니 방을 살펴보려 했습니다. 아내가 퇴근 후 좀 지쳐 보인다며 저보고 급하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빨리 씻고 밥 먹어. 그랬기에 일단은 씻고 거실에서 식사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깐 숟가락을 놓고 조용히 방문을 두드렸어요.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노크를 몇 번 더 하고 방문 틈으로 말했죠. 어머니, 주무세요. 그러나 여전히 정막만 감돌았습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병이 나빠진 상태로 방 안에서 쓰러져 계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 마침 아내가 부엌에서 달그락대며 저에게 급하게 다가왔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니께서 쉬고 싶다고 하셨다고. 그냥 두라니까. 아내가 목소리를 낮춰서 말했는데 오히려 그게 섬뜩한 기운을 주었습니다. 저는 한쪽 뺨이 떨리는 걸 느끼며 그래도 혹시 건강이 안 좋으면 어떡해. 열어볼 수도 있잖아. 그러자 아내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까도 말했듯 어머님이 스스로 방에 들어가 계시겠다고 한 거야. 우울증이 심해서 나도 어쩔 수 없어. 괜히 깨우지 말고 당신이나 들어가서 자. 딱 잘라 말하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문을 잠궈 놓고 아예 못 들어가게 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계속 눈을 부릅뜨고 막아서니 제가 더 싸움을 벌이기 무섭다고 느꼈습니다. 다음 날에도 직장에 다녀온 뒤 어머니와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퇴근할 무렵 전화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주무셔. 또 깨우지 말고 들어오면 씻고 자. 나는 저녁 약속 때문에 좀 늦어. 그 후로 한동안 오지 않길래 저는 힘겹게 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또다시 문은 안에서 잠긴 듯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며칠간 반복되자 저는 더욱 지쳐갔습니다. 어머니는 대체 이 안에서 뭘 하시는 걸까? 식사는 제대로 드시는 걸까? 온갖 고민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내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요즘 어머니 식사 잘하시고 안 나오려는 것 말고는 괜찮아.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즈음에도 아내 카드는 계속 고액 결제가 찍히고 있었고 전속력으로 돈을 써대는 듯 보였지만 스트레스를 푸는 거라 생각하려 애썼습니다. 사실 회사가 너무 바빠 이 문제에 집중할 여력도 없었기도 하고요. 그 무렵이었어요. 통장을 정리하다가 아버지 유산으로 마련한 통장 잔고가 갑자기 줄어든 걸 알고 깜짝 놀라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아내는 이렇게 답했어요.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물건들, 그리고 병원비 선결제 같은 걸 해서 그래. 이렇게 얼버무렸습니다. 그러나 분명 어머니에게선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 없었습니다. 어머니 병원에 모시고 갔으면 영수증이라도 이렇게 말을 하려다 말았습니다. 괜히 또 싸움이 날까 두려웠고 제가 벌고 아내가 관리하는 재정 구조도 꽤 오래되었기에 긴가민가 하며 넘어갔죠. 돌이켜보면 그때가 가장 치명적이었습니다. 제가 아내 말만 듣고 어머니에게 한 번이라도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는 게. 하지만 출장이 줄어들 기색이 없었고 집에 들어올 때마다 아내가 이리저리 핑계를 대면서 어머니 얼굴 볼 시간을 차단했으니 무엇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저는 참으로 어리석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 호텔에서 출장 서류 정리하던 중 문득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실까 하는 생각에 울컥했습니다. 그러나 아내에게 전화를 걸면 어머니 주무신다는 메시지만 왔어요. 그러길 여러 번 반복한 터라 또 연락이 안 될 게 뻔했습니다.
그때 잠깐이나마 회사에 쌓인 휴가를 몽땅 써서 집에 급히 돌아가 볼까 생각했지만 상사가 저를 꼭 필요로 했기에 차마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 역시 아니란 태도였다고 뒤늦게 수없이 자책했습니다. 그렇게 귀국을 하게 되었어요. 바로 어머니를 뵈려고 했지만 아내가 만류했죠. 잠드셨어. 무리하게 깨우면 더 힘들어 하셔. 이런 이유로 어머니 보는 것을 계속 막았습니다. 이때는 뭔가 이상하더군요. 그래도 출장을 갔다 오면 항상 어머니를 잠깐이라도 뵙고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한 달은 아예 밤에는 어머니의 얼굴을 못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너무 피곤했어요. 그래서 그냥 아내 말에 수긍하면서 어머니를 따로 뵙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방으로 들어갔는데 안에 신용카드 명세서가 있더군요. 슬쩍 열어봤는데 고액 쇼핑 내역이 여러 건 찍혀 있었습니다. 평소 스타일에 비해 지나치게 큰 금액이었고 그것도 연속으로 결제된 게 이상했습니다. 이거 돈 너무 큰 돈인데 어디에 쓴 거야? 어머니 물건 좀 샀어. 노인 케어 영양제랑 용품들이 생각보다 비싸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찝찝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 때 또다시 해외 장기 출장을 갔다 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앞에 들으셨듯이 아내가 유리컵을 던지고 한 것이 바로 이때 싸운 것이었습니다. 참 이때라도 눈치를 챘어야 했는데 싶었습니다. 아내가 유리컵을 집어 던질 줄 몰랐던 저는 애써 예민해져서 그렇겠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충격은 쉽게 가시질 않았습니다. 깨끗하게 유리들을 치운 뒤 저는 현관에 멍하니 서서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잔뜩 비뚤어진 가구, 바닥에 나뒹구는 잡동사니 집안 꼴이 말이 아니더군요. 집 안이 이 지경인데 어머니 방 안은 과연 어떤 상태일까? 격렬한 말다툼으로 인해서 아내의 진심을 알아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걱정이 되었어요. 저는 바로 어머니 안부를 살피려고 방으로 다가갔지만 역시나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열쇠라도 찾아서 열어보고 싶었지만 이 집안의 모든 물건은 아내가 가지고 있었죠. 노크를 여러 차례 해봤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어머니, 저예요, 어머니. 계속 제가 말했지만 어머니는 방에서 응답이 없으셨죠. 게다가 아내도 안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수고 들어갈까 생각도 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충격에 빠뜨리거나 놀래키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밤이 깊었고 저는 너무나도 지친 상태였습니다. 고민하다가 회사에 메일을 보냈어요. 개인 사정으로 내일 오전 늦게 출근하겠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 후 아내가 안방에서 나오길 기다렸지만 끝내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어느새 저는 소파에서 잠이 들었어요. 새벽 무렵이었을 겁니다. 잠깐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나길래 보니 아내가 집 밖으로 나가는 듯 했어요. 잠이 깬 저는 기척을 살펴보려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죠. 며칠간 과로한 몸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소파에 고꾸라지듯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제가 눈을 뜬 건 오전 10시였어요. 빠르게 샤워하고 아내에게 전화해봤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방에 가보니 여전히 문이 굳게 잠겨 있었어요.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무슨 일이 있는가 싶어 집안을 뒤졌어요. 열쇠를 찾기 위해서였죠. 결국 안방 서랍에서 열쇠를 찾았어요. 그렇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방문이 열리자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딜 가셨지? 저는 왜 방문이 잠겨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머니가 어디 가신 것인지도 몰랐어요.
당황스러웠습니다. 외출하신 건가 싶어 거실을 둘러봐도 흔적이 없었어요. 문득 아내가 새벽에 나갔던 것이 기억났어요. 혹시 어머니를 데리고 나간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죠. 문제는 회사에선 오늘 오전 꼭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었기에 시간을 더 끌 수 없었다는 점이었어요. 저는 급하게 아내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셨어? 당신이 데리고 나간 거야? 새벽에 어딜 간 거야? 온갖 걱정 속에 옷을 입고 출근했습니다. 차 안에서 내내 전화해봐도 아내는 받지 않았어요. 어머니 휴대전화는 예전에 고장났다던 게 그대로인지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당장 무슨 조치를 해야겠다 싶었지만 회사에서 시급한 업무를 해결해야 해서 도저히 여유가 없었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되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오후가 되자 아내가 메시지 하나를 보내왔습니다. 어머니랑 병원 왔어. 왜 이렇게 문자를 해? 새벽은 무슨 새벽이야. 아침 6시 반이었어. 여기 좀 멀리 있는 곳이라 일찍 출발했어. 그제야 저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머니가 어디 가신지 알았으니 홀가분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어요. 계속 깨름칙한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상사가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해외 지사에서 갑작스러운 이슈가 터졌어. 내일 당장 다시 출장 가야 해. 비행기는 잡아놨으니까 당장 내일 새벽에 출발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자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방금 전까지 어머니의 일로 신경이 너무 쓰이는 상황이었는데 또 해외 출장이라니. 이러다가는 어머니가 어떤 상태인지 아예 모르고 출장까지 갈 것 같았어요. 그날 집에 돌아오니 여전히 아내는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제야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셨어? 어머니, 병원 오니까 컨디션이 안 좋아서 며칠 입원하기로 했어. 뭐? 어디가 뭐가 어떻게 안 좋길래? 노인네들 아픈 데가 한두 군데겠어? 일단은 그냥 컨디션 관리 차원에서 입원한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거기다 내가 돌보고 있잖아. 결국 그렇게 연락을 받은 것이 끝이었어요. 결국 다음 날 다시 해외로 출장을 갔죠. 현지에서는 저도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연락 시도조차 많이 못했죠. 이게 결정적인 패착이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 시점에 제가 어머니가 입원했다는 병원을 찾아가거나 최소한 국내 지인들에게 부탁해 사실을 확인시켜 봤다면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바보 같은 결정을 한 것이었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내를 믿고 있었으니까요. 이번 출장은 길어서 무려 3주나 집을 비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일이 끝나자마자 집으로 가는 비행기를 잡았어요. 그래도 마지막에 일이 잘 진행되어 아내에게 말한 기한보다 더 빨리 올 수 있었던 거였어요.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날, 공항에서 곧장 집으로 차를 몰았어요. 차 안에서 오로지 이런 생각만 했죠. 어머니 무사히 퇴원하셨을까? 괜찮으신가? 그동안 아내와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되질 않았어요. 그냥 어머니가 잘 있다는 그런 메시지만 보내올 뿐이었어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집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현관에 낯선 냄새가 밀려왔습니다. 어딘가 오래된 곰팡이 냄새 같고 바닥엔 물기가 가득했습니다. 눈살을 찌푸리며 불을 켰더니 거실은 텅 비어 있고 아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어머니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역시 문이 안에서 잠긴 듯 열리지 않았고 저는 강제로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흔들리는 문 사이로 고약한 악취가 훅 풍겼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지며 설마 하고
문을 밀쳐냈습니다. 그리고 방 안이 드러나는 순간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음식을 방치해 곰팡이가 피고 썩은 흔적, 미처 치우지 않은 쓰레기들, 쓰러져 있는 어머니, 그리고 막혀 있는 창문.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의 지옥 같은 광경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방 한가운데서 꼼짝 못하고 거의 의식 없이 누워 계셨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져 있고 얼굴은 해골처럼 뼈가 드러나 보일 정도로 말랐습니다. 평소 토실토실했던 손목마저 가늘고 창백했습니다. 저는 숨도 고르지 못한 채 다가가 손을 잡아 흔들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정신 차려보세요! 제 목소리에 반응하듯 어머니가 옅게 신음했습니다. 그러곤 흐릿한 눈으로 저를 겨우 알아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은 잘 나오지 않는지 목이 탁 막힌 소리만 내셨고 배가 고프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냉장고 쪽으로 달려갔지만 거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물도 전혀 없었고 주방 쪽은 마치 난장판처럼 정리가 안 되어 있었어요. 저는 당황해 세면대에서 물을 받아 컵에 담아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그 물을 받아 마시며 눈물 범벅이 되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어. 거기까지 듣고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미칠 듯 두근거리고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입술이 달달 떨렸습니다. 아내는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지 어머니를 병원에 입원시키겠다면서 왜 이렇게 방을 엉망으로 만들어 놨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설마 내가 없을 동안 항상 이렇게 방에 감금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는 얼른 구급차를 불러야겠다 싶어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사이 어머니를 옮길 준비를 하려 했지만 탈진 상태의 어머니를 어떻게 들어 올려야 할지 방 안이 좁고 어지럽혀져 있어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집 현관 앞에서 119 대원들을 맞이했고 방 안을 본 대원들도 기겁했습니다. 그중 한 대원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보호자드십니까? 네, 아들입니다. 현장을 보니까 학대가 의심됩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했어요. 그리고 급하게 어머니를 구급차에 태워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는 영양실조, 탈수, 그리고 몇 군데 상처나 멍이 있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정신적 충격도 커 보여 입원 치료가 시급하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 필요했을까요? 아내가 이런 짓을 한 거라고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입원시킨다고 했던 것도 저에게서 이런 어머니 꼴을 감추기 위한 것이었어요. 제가 그동안 가정에 소홀하고 신경을 못 썼던 틈을 타서 어머니를 완전히 감금하고 폭력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제야 저는 경찰에 전화해 노인학대를 신고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건 아닐까? 이런 망설임이 잠깐 스쳐갔습니다. 하지만 방 안의 처참한 상태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어떤 형태로든 어머니를 감금하고 방치했다고 확신할 수 있었지요. 경찰은 신고를 받자마자 제 집으로 왔고 곳곳을 조사하며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찾으려 했지만 아내는 집에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제가 집에 언제 오겠다고 연락을 안 하고 귀국한 게 다행이었어요. 제가 또 귀국 날짜를 말해줬더라면 어머니를 또 쥐도 새도 모르게 어디 데려갔거나 방안을 치워놨겠죠. 저는 그 사실을 알리려 아내에게 전화를 했지만 계속 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병실에서 링거를 맞으며 고생 중인데 아내는 잠적한 겁니다.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면서도 당장 어머니 옆을 떠날 수 없어 병원에서 머물렀습니다.
어머니는 서서히 의식을 되찾으면서 약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들아,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 그 애가 날 이렇게 만들 줄 몰랐다. 무서워서 말 못했어.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듣는 제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내가 빨리 알아봤어야 했는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아내는 카드도 멋대로 쓰며 명품 쇼핑을 하고 다녔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을 다 아내에게 맡기고 있었던 것이 큰 패착이었어요. 그동안 벌어다 준 돈들은 다 탕진을 했고 집에 담보대출까지 받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저에게 어머니 학대한 것을 들킬까봐 늘 방에 가둔 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머니를 무조건 봐야겠다고 생각한 날 급하게 어머니를 병원에 있다고 속인 뒤 어디 창고 같은 방에 가둬놨었다고 합니다. 물과 밥 하나 던져주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에 치가 떨렸어요. 제가 갑자기 출장을 마치고 귀국 날짜를 알려준 채 돌아왔다면 더 큰일이 날 뻔했습니다. 그러면 진짜 아내가 저를 얼마나 더 속였을지 알 수가 없었어요. 돌이켜보니 제가 너무 바보 같았습니다. 일주일 중 집에 하루 이틀이나 들어왔고 출장도 정말 많았어요. 그렇다 보니 아내가 어머니를 어떻게 대하는지 관심조차 가지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게다가 종종 어머니를 뵐 때도 있었는데 전말이 없는 게 그냥 힘들고 아프셔서 그런 건 줄 알았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공포 때문에 말을 못했다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죠. 얼마 후 아내가 집에 돌아오려다 경찰에 붙잡혔어요.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면서도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스스로 문을 잠그고 안에서 나오지 않았다. 어머니가 우울증으로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니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문 밖에서 보조잠금 장치를 부착한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한 번도 못 봤었는데 평소에 제가 없을 때는 어머니를 밖에서 잠금 장치를 통해서 감금을 했던 것입니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흔적이 남지 않는 잠금 장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문 손잡이를 돌릴 수 없도록 만드는 장치로 안에서 열지 못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저는 3주 만에 돌아왔을 때 방치된 쓰레기와 식기 더미, 주방에서 사라진 식재료와 물통 등을 떠올리면 진짜 믿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는 저와 함께 경찰에 가서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며느리가 문을 잠갔고 음식도 제대로 주지 않았어요. 멍과 상처가 있다는 의사가 써준 의료 기록도 뚜렷했죠. 결국 아내는 노인학대로 체포됐고 이후 재판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신이 멍해진 상태로 어머니를 우선 집중 치료하도록 병원에 모셨습니다. 영양주사와 안정제를 투여하니 다행히 목숨에는 지장이 없게 됐지만 정신적 트라우마가 심하다고 했어요. 게다가 어머니는 병실에 혼자 누워 계실 때마다 문을 닫는 걸 극도로 싫어하셨고 작은 소리에도 겁에 질려 사셨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손을 잡을 때마다 눈물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왜 내가 진작 깨닫지 못했을까 싶은 후회와 분노가 뒤섞여 숨이 막혔습니다. 이후 노인학대 범죄로 법정에 섰을 때 저는 아내를 용서할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아내의 친정에서 가족이니 합의해 줄 생각 없냐고 물었지만 저는 명백했습니다. 그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며 거부했습니다. 아내는 끝까지 이렇게 주장을 했죠. 시어머니가 우울증 심해서 본인이 먹지도 않고 문도 스스로 잠갔어요. 법정에서의 증언이었습니다. 정말 뻔뻔한 주장이었지만 재판부는 모든 증거를 보고 단호하게 판결했습니다. 결국 아내는 실형이 나왔죠. 그 뒤로 저는 곧바로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내를 만나러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진짜로 꼭 한 번은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었지만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그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아내는 절대로 이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면회를 가서 나눴던 대화는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어요. 재판이 진행된 뒤 아내가 법정 구속 상태에서 실형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뒤 몇 달이 흘렀을 때 저는 이혼 서류에 사인할 수 있었죠.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도무지 제 마음이 놓이지 않아 그때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아내가 있는 교도소에 직접 찾아가 대면하려고 했으니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도대체 왜라는 질문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면회실로 들어갔을 때 저는 비정하게 식은 분위기에 약간 숨이 막혔습니다. 정면에 앉은 아내는 수감복을 입고 있었고 눈은 얼음장처럼 차가워 보였습니다. 이젠 남남이 되어버린 저에게 어떤 태도를 보일지 궁금했지만 동시에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아내가 차가운 시선으로 제게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면회 올 줄은 몰랐네. 저는 의자에 앉으며 천천히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나도 사실 고민이 많았어. 보고 싶지는 않았지. 솔직히 널 만나면 화가 나서 욕만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까지도 했었어. 하지만 그래도 만나야 했어. 이대로는 내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될 것 같아서. 아내는 살짝 비웃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리라. 웃기지 않아? 이미 재판도 끝났고 이혼도 했잖아. 내가 뭘 더 말해줘야 해? 저는 어딘가 떨리는 손을 책상 밑으로 숨기고 담담히 이야기했습니다. 대체 뭐가 그렇게 만들었는지 궁금해. 난 한때 당신을 정말 아꼈어. 당신도 날 사랑했다고 믿었지. 어머니도 당신을 참 좋아했었어. 그건 당신도 알 거야. 그런데 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했던 이유가 뭐야? 아내는 냉소적인 웃음소리를 냈습니다. 사랑? 재미있는 이야기네. 애초에 돈 때문에 결혼한 거야. 그냥 남들 그렇듯 적당한 사람을 고른 것뿐이라고. 당신이 대기업 다니고 아버지 유산으로 넉넉하고 난 거기에 투자한 거였다고. 그 말에 저는 속에서 화가 치밀었지만 최대한 이성적으로 굴기 위해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사랑이라 생각했는데 결국 너는 그런 마음이었군. 그냥 결혼은 비즈니스 같은 거야. 나는 돈을 원했고 당신은 예쁜 여자를 원한 거 아냐? 당신이 날 어찌 생각하든 그건 상관없어. 어머니한테 왜 그런 짓을 저질렀지? 아내가 가만히 고개를 떨구더니 무표정하게 반응했습니다. 노인네 돌보는 거 생각보다 쉽진 않았지. 게다가 당신 어머니가 우울증이 있었던 건 맞아. 그래서 뭘 해도 대답도 없더라고. 그런데 어느 날 그런 노인네를 상대로 뭐 하고 있는 건가 싶었어. 그래서 방 안에 사람을 가둬 굶긴다는 게 말이 돼. 아무리 힘들어도 그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어? 제정신이야? 저도 모르게 소리가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면회실이라는 것을 인지하고서 심호흡을 했죠. 아내는 교도관 쪽으로 쓱 한 번 보더니 다시 저를 노려봤습니다. 어차피 이미 벌어진 일 아냐? 노인학대로 난 처벌을 받고 있고 게다가 난 이혼까지 깔끔히 해줬어. 뭐가 문제라서 날 찾아왔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 애초에 널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진 않았지만 이야기를 할수록 너는 인간 쓰레기네. 저는 짜증이 솟구쳤습니다. 처음부터 어쩌면 절 속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아내가 태연히 그렇게 말하다니 숨조차 막힐 지경이었죠. 교도관이 우릴 신경 써서 쳐다보는 걸 느꼈고 저는 목소리를 낮추려 노력했습니다. 어머니가 악몽에 시달렸다고? 문만 닫아도 두려워하고 밤마다 헛소리까지 하셨다더라. 당신이 정말 인간이 맞아?
그러자 아내는 약간 짜증난 얼굴을 하고 몸을 뒤로 젖혔습니다. 이미 재판부가 판결 내렸고, 난 여기서 벌 받고 있어. 당신은 뭐가 부족해서 면회까지 와서 나를 다시 비난해. 내가 죗값 치르고 있잖아. 그건 당연하고 나 역시 이혼을 결심했지만 그래도 이런 짓을 할 정도로 당신이 절망하거나 미쳐 있었다면 그 이유라도 알고 싶어서 온 거야. 그래도 내가 한때 모든 걸 다 줬었던 사람이니까. 아내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손톱을 뜯으며 생각에 잠긴 듯 보이더니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거 알아? 사실 당신 어머니가 당신의 구세주일 수도 있어.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봐봐, 나는 사실 적당히 당신 등골이나 빼먹다가 돈 없으면 버릴 생각이었거든. 그런데 갑자기 그 노인이 내 삶에 끼어드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지. 난생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시집살이라니. 어쨌거나 그 노인이 죽었으면 싶었는데 결국 살아서 나를 이렇게 만들었네. 그러니까 당신은 어머니한테 감사해야 해. 아내가 끝내 진심을 실토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무언가 덜컥 내려앉은 심정이었어요. 아내는 사이코패스 같은 그런 것인지도 몰랐죠. 아내는 어두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무사한 걸 다행으로 알아? 어머니가 잘못되셨으면 당신은 무사하지 못했을 거야. 무서워 죽겠네. 사실 노인네야 죽든 말든 상관없었지. 나도 이젠 그때를 돌이켜보면 재밌긴 해. 재미라고? 그래. 나도 내가 어디까지 바닥인지 몰랐거든. 솔직히 직접 죽이는 것까진 못하겠더라고.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악랄해질 수 있다니 슬프고 무서웠습니다. 아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어딘가서 잘못된 길을 들어선 건지 판단조차 되지 않았어요. 저는 아내는 싸늘하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아니, 그 여자가 말했죠. 당신이나 나나 이제 남남이잖아. 그럼 됐지 않아? 이제 돌아가. 나도 여기서 복역 끝나면 내 인생 알아서 살 거니까. 뭐 미운정이라도 있다면 돈이라도 좀 주던가. 말 같지도 않은 차가운 응답을 듣고 나니 더 이상 얘기할 가치를 못 느꼈어요. 하지만 속에서 마지막 한마디가 울컥 올라왔습니다. 부디 지난 일들을 후회하길 바라. 최소한 인간이라면. 아내는 제 시선을 피하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글쎄, 당신이 그렇게 말해봐야 내 처지가 나아지진 않잖아. 저는 대화를 더 이어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교도관이 시간을 알리는 신호를 보내자 저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아팠고 동시에 분노와 허탈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심으로 반성도 안 하는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아내가 재판 중 보여줬던 태도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서 뒤돌아서는 순간 아내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노인네 살아있지? 굶기긴 했어도 죽진 않았을 텐데. 저는 소름이 돋아 뒤돌아봤지만 아내는 제 표정을 보지 않은 채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녀가 정말 반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결정적으로 알려준 듯 했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없이 그녀를 노려보다 힘겹게 발걸음을 뗐습니다. 교도관이 제게 말했습니다. 면회 끝나셨으면 따라오시죠. 저는 무감각한 발걸음으로 면회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가슴이 답답해 숨이 턱 막혔습니다. 왜라는 물음도 여전히 그대로였고 오히려 더 참혹한 무엇인가를 봤기 때문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답을 찾는 건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뀌지 않을 테니까요. 교도소 바깥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시간을 보니 어머니가 기다리는 병실 면회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그 사람에게 어떤 짓을 당했는지
다시금 실감했습니다. 눈물을 삼키며 차에 올랐습니다. 다시는 이곳에 오지 말자 속으로 생각했어요. 집으로 가는 길, 창문을 살짝 내리고 뜨거운 눈물을 몰래 닦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어머니가 방 안에 쓰러져 있던 모습이 아른거렸죠. 방금 전 마주한 아내의 냉혹한 얼굴이 겹쳐지면서 몸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다음 날 어머니에게 면회실에서 있었던 말을 전부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 아내가 별다른 반성도 없이 자기 합리화하고 있더라. 이 정도만 언급했습니다. 어머니는 씁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까지 됐다니 마음이 아프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를 그렇게 만든 여자인데. 그래도 며느리이기도 했잖니? 어머니의 이런 모습에 저는 더 먹먹해졌습니다. 오히려 어머니가 그녀를 불쌍해하는 듯한 반응이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참고 있었던 울분이 다시 치솟았지만 어머니를 위해 눌렀습니다. 어머니 마음속에는 아직도 일말의 동정이라도 남아있는 거겠죠.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후 저는 면회를 다시 가지 않았습니다. 이미 들을 만큼 들었고 더 이상 곁에 둘 가치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있고 이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면 됐습니다. 다른 것은 신경 쓰고 싶지도 않았어요. 아내와의 대화에서 그녀가 조금이라도 미안한 기색을 보였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용서는 아니더라도 그대로 제 마음이 조금은 나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끝내 보여준 건 돈과 욕심, 시어머니를 학대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반성할 기색 없는 모습뿐이었습니다. 사건이 일단락되자 제가 다시 돌아보게 된 건 어머니의 건강이었습니다. 몸은 서서히 회복되고 있었지만 마음은 심하게 부서져 있었습니다. 남편 잃은 슬픔도 크지만 며느리 손에 학대를 당했다는 배신감이 컸을 테지요. 저는 회사에 재택근무를 신청해 한동안 어머니와 동거하며 돌보았습니다. 아버지가 계실 때 제가 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마음에 이제 더 늦기 전에 효도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는 같이 생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미리 말 못해 미안하다. 어머니, 탓이 아니에요. 저도 그런 여자는 처음 봤어요. 다행이에요. 이제는 건강을 되찾으셔서. 하루하루 이런 대화가 꼭 껴 있었습니다. 아직도 어머니는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는 중이었죠. 게다가 아내가 이미 처벌받으니 이제 더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는 밤마다 악몽을 꾸셨고 문이 닫히기만 해도 소스라치게 놀라셨습니다. 한 번은 욕실 문 닫고 씻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열어놔라. 혹시 모르지 않니? 감금당한 기억이 어머니에게 이렇게나 심각한 후유증을 남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자 조금씩 웃음을 되찾으셨습니다. 밖에서 산책하자고 설득했을 때 처음엔 거절하셨어요. 하지만 며칠 뒤 이러시더군요. 그래도 아들 손잡고 공원은 가보고 싶구나. 그래요. 어머니 같이 나가요. 그렇게 공원 산책길을 가볍게 걷고 나니 어머니 얼굴에 혈색이 좀 돌았습니다. 그날 집에 와서 오랜만에 간단한 국이라도 끓여보겠다고 하셔서 제가 손을 잡아 말렸습니다. 아직 기운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으셨잖아요. 아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결과물은 약간 허술했지만 그게 무슨 상관일까요? 어머니가 다시 뭔가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것 자체가 기적 같은 변화였으니까요. 이제는 조금씩 나아가려고 합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도 다니게 되었어요. 그런 일을 겪으니 도대체 얼마나 많은 어르신들이 그런 일을 겪을까 궁금하기도 했었습니다. 봉사를 나가니 학대를 당한 노인분들이 정말 많더군요. 저는 다시는
어머니와 같은 일을 겪는 사람들이 없길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어머니가 완전히 좋아질 때까지는 직장을 바꿔서라도 돌볼 생각입니다. 어머니가 하루빨리 건강해지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힘든 일이 있다면 꼭 주변 분들에게 알리세요. 다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머님, 아버님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바꾸는 관점을 통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